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 어떻게 된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원산에 있다고 그러죠. 강원도 원산에 그의 동생 김여정과 함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말 포함해서 주말에 있었던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날씨부터 갑니다. 네, 오늘 날씨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보시면 대기 건조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경북 지역 곳곳을 중심으로는 건조경보까지 발령되어 있습니다. 대기 건조 지속되는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산불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오늘 화재 예방에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하늘 표정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또 낮부터 오후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조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우산 챙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기온 2도에서 10도로 약간 쌀쌀합니다.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21도까지 기온이 훌쩍 오르겠고요. 오늘도 역시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4월 27일 월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난 주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박수림 씨, 고혜성 씨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를 대신해 제가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요즘 BTS에 빠져 있는데 같이 춤을 춰요. 파이어! 춤춰야 되니까 살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춤추고 지내셨고. 네. 저는 이게 강의를 많이 다니다가 지금 다 연기가 됐잖아요. 맞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기타를 전기 기타 헤비메탈을 엄청나게 연습하고 있어요. 춤추고 기타 치고. 지난 주말에. 김대현 선생님, 이효선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방콕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효선 선생님. 네. 저는 이번 집에 계실 동안 좀 밖에서 뛰었습니다. 요새 이제 생활 거리두기를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바깥 네. 활동하기가 그나마 좀 나아져서 바깥에서 봄바람 맞으면서 좀 뛰었는데 좀 빠진 것 같은가요? 그렇죠. 예, 방콕과 운동으로 보내셨어요. 네. 자, 이제 오늘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광주가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전직 대통령이 광주에 간다 이건데 시끄러울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고요. 예. 네. 네, 지금 이 대통령은 바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2017년에 펴낸 회고록에서요, 이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이분이 주장을 하면서 이제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난해 재판에 출석한 이후에 왜 참석 안 했대요? 예, 그동안은 건강상의 이유로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이 재판장이 바뀌면서 출석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또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재판이 몇 시에 진행이 됩니까? 네, 전 씨의 재판은요, 오후 2시에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데요.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 법정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 당일인 오늘 동상이 하나 세워진다. 네. 전시될 예정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동상은 일명 무릎 꿇은 전두환이라는 동상인데요. 지난해 12월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 반란 40주년을 맞아서 이 5.18 단체들이 제작을 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이 광화문 광장에 또 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당시 이제 온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 신군부의 죄를 엄벌한다 이런 의미로 시민들이 직접 조형물을 때리거나
발로 차도록 했고요. 현재 조형물은 발기질 등으로 좀 훼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재판이 열리는 오늘 잠시 동안에 이 광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고도 하고 전 씨의 출석에 맞춰서 이를 엄벌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분주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 지난해 3월에 전 씨가 이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과정에서 이 시민들이 몰리면서 또 차량을 막고 이런 좀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꼼꼼한 경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 인력이 엄청날 것 같아요. 얼마나 된대요? 뭐 아직까지는 정확한 동선이 또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네. 경찰은 이번에 또 시민들과 취재진이 뭐 한 대 뒤섞여서 좀 돌발 상황이 있을 것을 예방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지난해 출석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경비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예, 1년 만에 광주에 가서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두환 씨가 또 어떤 말을 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소식에 밝은 이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요, 이 김정은의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바로 북한 최고 지도자의 경호를 맡고 있는 이 호위 사령부에서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경호 중에서 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좀 나타났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이 경호라는 게 사실 김 위원장과 굉장히 밀착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 위원장 자신의 이제 감염 위험이 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호 문제가 발생했다고 소식통이 전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활동할 때 우리도 봤잖아요. 먼저 경호 인력이 쫙 가서 그 V자. 물론 뭐 경호 임무가 막중합니다만 그쪽은 더 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김 위원장의 대외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로이터 통신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요. 이분들도 이제 중국 공산당의 대외연락부 관계자를 통해서 좀 밝히고 있는데요. 이 베이징의 인민해방군 총의원 의료진 50여 명이 일단 북한으로 지금 파견을 갔다고 하고요.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 정세와 관련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특이 사항이 없다, 특이 동향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말이 유행이냐면 소셜 미디어에 보면 우리가 왜 샵 이렇게 붙이잖아요. 샵 김정은 사망 이게 영어로 김정은 데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 단어가 사용이 되면서 최상위 순위에 올랐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뉴스를 좀 봤는데 그 잠재적 후계자로 이제 꼽히는 김여정 제1노동당 1부부장이 네. 그 잠재적 후계자로 거론된다고 또 하는 말이 네. 있더라고요, 사실. 자,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북에서 뭐라고 한마디 딱 하면 해결이 될 텐데 별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계속 이러고 궁금하네요.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살아있고 건강하다. 또 김 위원장이 강원도 원산에 여동생인 김여정과 함께 체류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글쎄요. 정확한 건 이제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세요? 제 생일은 아니에요. 제 생일 저도 아닙니다. 생일 지났는데 예. 내일 뭐 화요일이지 뭐 화요일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저는. 막연하다.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무슨 코로나 관련해서. 1주년은 아니고요. 네. 지금 한 며칠 됐죠? 100일 좀 됐네. 맞아. 100일 정도 된것 맞아요. 같은데. 네. 100일이에요? 야, 벌써 벌써 100일입니다. 너무 많이 됐네.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황규락 기자가 그 100일의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 코로나 사태 이제 첫 한 달 동안 이 확진자는요, 이 주로 이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들어온 입국자와 이들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좀 발생을 했습니다.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요. 2월 16일에 30번째 확진자가 나오기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국내 그 확진자의 그 폭발적인 그 증가에 도화선이 된 게 그 신천지 대구교회잖아요. 네. 특히 그 31번 환자. 맞아. 아, 퇴원했대요. 네. 아, 이분 퇴원했대요. 퇴원했대요? 네, 그런 것 같던데요?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맞아. 대구의료원에 좀 따르면요. 일단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2일에 이제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서 지난 24일에 퇴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는 무려 67일 만에 퇴원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 31번 확진자는 뭐 퇴원할 때 특별히 전한 말은 없으면서 조용히 병원을 나섰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되게 오래 계셨네. 아니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동참을 하는 건데 맞아요. 네. 그런 탓인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확진자가 그 10명 이내로 줄었다 그래서 다행이긴 합니다 사실. 근데 그게 좀 아쉬운 건 안전기에 들어섰다고 너무 또 방심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시는 계속 분들이 조심을 해야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아직까지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도- 네, 아, 아직까지. 그래요? 네. 네. 뭐 좀 날이 따뜻해지면서 외출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맞아요. 마스크도 덥다고 이제 좀 맞아요. 빼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와중에 좀 충격적인 일이 또 발생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이죠. 이 포항 군부대 입대 과정에서 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 대구 거주 10대 확진자가요. 지난 17일과 18일에는 부산을 방문했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동선이 어떻게 돼요? 좀 동선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17일에는 SRT를 타고 오후 9시 20분에 좀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1시 40분에는요. 이 부산 진구의 한 포차를 좀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18일 오전 2시에는 서면의 한 클럽에서 1시간 40분가량 또 머물렀습니다. 이날 오후 4시 30분에는 서구의 한 횟집에서 식사를 한 뒤에 무궁화호를 타고 다시 대구로 귀가를 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클럽에서 마스크 쓰고 춤추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아유, 그냥 주죠. 사람들 많이 모이는 아니, 건데.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러니까. 가는지. 마스크 쓰고 하려면 좀 가라고 안 가죠. 집단 감염이 좀 걱정되긴 하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구 거주 확진자에 머물렀던 이 서면 클럽은요, 이 출입자 명부를 좀 보니까는 네. 이 기록된 481명과 종업원 34명 등 모두 515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380명에게는 연락이 닿았는데 그중에 107명이 같은 시간대에 또 클럽에 머물렀다고 해요. 이분들은 모두 이제 자가격리 조치가 됐고요. 근데 26일 오후까지 120명에게는 아직 연락이 닿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산시는요, 해당 클럽에서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 등이 벌어지면요, 이 클럽들을 상대로 일단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시국에 클럽 가면 안 되죠. 아우, 진짜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면요. 날이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는 가을이나 겨울쯤에 제2차 대유행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어서요. 정말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우리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박수님 씨는 네. 답답하니까 집에서 댄스했고, 네. 그리고 또 기타 이제 치고. 연주하셨고, 전기기타, 예. 예, 집에서, 그랬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한다 생각하지만 우리 이웃은 어땠을까? 내가 집에서 댄스하고 집에서 연주했다면 내 옆집, 윗집, 아랫집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에 이제 집에 우리가 머무르면서 층간 소음이 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댄스 층간 하실 소음. 때 혹시 민원 뭐 없었어요? 앉아서 댄스 했습니다. 앉아서 했습니다. 아니, 원래 아파트마다 이게 층간소음에 관련된 그런 방송이 나와요. 저녁 8시만 되면 나왔었거든요. 네. 요즘은 시시때때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정말. 예. 고혜상 씨. 저는 저기 민원을 정말 넣고 싶은 게 아니 그 피아노 소리가 원래 듣기 좋잖아요. 네. 이게 10년 전부터 들려오는데 처음에는 별로 한 10분 정도만 들려왔다가 이분이 매년 실력이 느시나 봐. 요즘에는 뭐 몇 시간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기 기타를 요즘에 보복 아닌 복수를 헤비메탈로 엄청나게 치고 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보복하면 안 돼. 보복하면 다 안 돼. 틀려요. 그거는 정말 위아래 옆에 전부 다 둥둥둥둥 배까지 그 울려요. 위만 쏙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층간소음이 요즘 그런 게 아이들이 얼마나 피가 뜨거운 애들이 맞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뛰는 건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엄마 목소리가 커져. 그리고 위층 소음.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아래층은 또 뛴다고 난리고. 네. 또 다들 미안하고,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또 제 주변에 회사원 친구들 보면 요즘에 업무가 안 된대요. 너무 시끄러워서. 재택근무하시는 네, 재택근무할 때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분들 인터뷰 저희가 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애들이 꽉 소리도 나고 뛰어다니면서 따다따다다 나고 지대경 채는 오후에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아무래도 뛰어다니는 소리, 쿵쿵쿵 하는 소리가 좀 많이 나고 있죠. 예전보다는 1.5배에서 2배 정도는 차이 나는 걸로. 네, 실제로 민원이 좀 증가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 좀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는 543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을 기점으로 층간소음 민원 건수가 정말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좀 한 달간 963건으로 77.3%나 증가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층간소음이 생활 속에 나오는 그런 소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 물 떨어지는 소리, 새벽에 이렇게 소변 보는 소리도 이게 들릴 때도 있어요. 물 내리는 남자분들 뭐 이렇게. 그리고 저기 세탁기 돌아갈 때 물 떨어지는 그 배수관을 통해서 흘러가는 물소리 이런 것도 층간소음에 들어가요?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뭐 발걸음 소리나 좀 가구를 끄는 소리 이런 거는요 직접 충격 소음이라고 하고요. 뭐 TV 소리나 뭐 말을 크게 한다, 뭐 전기기차를 튄다거나 뭐 이런 거는요 이 공기 전달 소음으로 좀 분류가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두 가지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층간소음에서 좀 제외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집도 윗집 아저씨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소리가 들리거든요. 샤워할 때. 샤워할 때 소리.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몇 가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뭐 에어컨 실외기 소음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파트 밖에서 그 공사장 그 도로소음 있잖아요. 요거는 층간소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저희 집 강아지 키우는데 이제 밖에서 소리가 나면 왕왕 좀 짖어요. 이것도 소음에 해당되나요? 그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이 강아지가 짖을 때 발생하는 소음은 사실 법적으로는 층간소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층간소음에 따른 이 소음 기준 법적인 그 명칭이 있는데요. 이 층간소음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강한 소리라고 이렇게 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짖는 소음은 사실상 층간소음에서 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라고 안 부르고 요걸 요새는 층견소음이라고. 층간소음? 그래요? 강아지 견자를 써가지고. 완전 신조어네요, 이거. 개견자로. 그게 왜 그러냐면 내 강아지 한 마리가 짖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그렇죠. 개들이 이제 합동 작전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 뽀삐가 짖기 시작하면 동네 개들이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닌 게 매번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사실 심각한 소음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실제 반려동물 소음에 관한 민원이 사실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가 25개구에서 집계한 반려동물 소음 민원은요, 2015년에는 1,377건, 2016년에는 1,500건을 넘어서더니요. 지금 2018년에는 1,617건으로 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웃 간에 이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걷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없었는데. 결혼 안 했으니 혼자 사니까. 아니 근데 위층에서. 저는 이게 여러 소리가 나요. 불의배 소리가 다 나는데 한 번은 애가 한 5시간을 울어요. 근데 목청이 너무 커. 진짜로 저는 이게 애인가 어른인가 정도로. 근데 더 중요한 게 이게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맞아요. 뭘 알아야 찾아갈 텐데 윗집인지 뭐 아랫집인지 이게 그게 답답해요. 소리와 관련해서는 진짜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근데 답답해요. 고혜성 씨는 집에서 있을 때 막 떠들어요, 혹시 혼자? 그래도 노래를 좀 하죠. 하지 말아야겠어. 제 귀가 왼쪽에 울려. 올라가고 있어요. 박승희 씨. 근데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저희 애들 이렇게 이사 오기 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너무 이렇게 신경 쓰여서 제가 미리 내려가서 좀 뭐 과일 같은 거 사다 드리면서 잘 좀 부탁합니다. 애들이 좀 뛰어다녀도 이해해 주십시오. 조용히 시키긴 하죠.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소리가 들리니까 애들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나 봐요. 니들이 그렇게 뛰는 애들이구나. 적당히 뛰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애들이 놀랬대요. 그거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게 이게 애들 있는 집도 뛸까봐 스트레스고 밑에 층은 정말 층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고. 그렇죠. 저도 저 꼬맹이가 하나 있으니까 그렇게 소파에서 바닥으로 이렇게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밑에 집 분들만 보면 미안해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전에는 한번 저희 큰애가 고3 때인데 밑에 집이 그렇게 피아노를
아니 연주회를 왜 집에서 하냐? 그게 연습해야죠.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네. 그것도 또 밤중에 그렇게 쳐. 아니다. 근데 이제 정중하게 저희 애가 고3이라 좀 사정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네. 이건 나도 공부해요. 아유. 나 얄밉네. 피아니스트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때부터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져요. 맞아. 이럴 때 정말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박소림 씨가 뭘 준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사연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또 재연을 해야 되니까 재밌게 꽁트로 엮어봤는데 제가 위층에 사는 사람을 네네. 하고요. 아래층 시끄러운데 이거 고혜성 씨가 아래층 남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들어가겠습니다. 전 초등학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많은 엄마가 그렇듯이 아이들에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말하는 대신에 제발 조용히 좀 해라, 제발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날이 늘어갔죠. 걸핏하면 집안에서 뛰어다니는 아들들 때문에 시시때때로 아래층 사람이 항의를 하곤 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무슨 주라기 월드예요? 예? 공룡 키웁니까 지금? 아니 3톤 트럭 지나가는 줄 알았네 진짜. 우리 아내랑 딸이 시끄러서 지금 노이로제 걸림판이라고요. 죄송해요. 집안 곳곳에 충격 흡수 매트를 다 깔아놨는데도 시끄러우셨나 보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시킬게. 죄송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스트레스로 화병 생기면 가만 안 둘 겁니다 진짜로. 예? 애들 제발 조용히 좀 시키세요. 근데 아저씨 목소리도 크시네요. 아무리 애들을 조용히 시키고 매트 두께를 늘려가도 아래층 남자의 불만과 항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봐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불난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집에 담배 한 개 그렇게 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시끄럽다고 했다고 층간소음 때문에 보복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요? 그거 내가 그 위성 안테나에 그 까치들 쫓으려고 잠깐 매달아 놓은 건데. 아니, 보복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뭘로 보고 진짜. 무슨 귀신 달아 깎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안테나에 뭐가 날아왔다고요? 어머 세상에.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지금 기침하느라 밤에 잠도 못 자요.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버릴까 정말? 신고? 나는 층간소음으로 신고할 겁니다 나는. 예? 뭐? 살렸다고 눈을 불안했을까? 층간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싸우겠네. 인간의 갈등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동네 시끄러 죽겠어. 동네 시끄러. 오빠 이웃까지 싸운다. 시끄럽다고 난리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사 가 버리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층간 소음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연이에요? 네, 이번 사건은요. 윗집과의 층간소음으로 좀 갈등을 빚던 아래층 집이 담배를 발코니 창 방충망에 붙여놓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위층 사람이 이제 이게 층간소음에 인한 보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선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부착해서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한 거예요. 이후에 위층을 상대로 아랫집은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 어떤 판단을 내렸어요? 그게 더 궁금해요. 일단 아래층은 위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요. 법원은 아래층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렇게 일단 판결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아래층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통념상의 소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일단 했고요. 그 소음이 또 위층에 어떤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좀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래층에 대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아까 저 위에서 뛴다고 담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복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상천외한 층간소음 복수전이 있다고 그래요. 그 황 기자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상 초월 층간소음 베스트 3. 이 3위는요. 먼저 1시간 동안 이걸로 보복 소음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네, 이게 뭘까요? 기타 쳤겠지 전기 뭐. 기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라인이 길잖아요. 전자동 안마기. 저희 윗집에서 새벽만 되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소음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초인종 누르기 이런 거 아니에요? 1시간 동안 손가락 더 안 돼.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시끄럽게. 이제 밑에서 위를 향한 보복인 거죠. 네. 그런 거 담배 연기나 이런 거. 연기를 피워서. TV를 크게 틀어놓는 것도 TV 소리. 예. 모르겠는데 1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보복 소음이구나, 소음. 네, 정답은요. 바로 헤어 드라이어기입니다. 네. 1시간 동안 드라이예요? 저게 소리가 큰가? 아니 헤어드라이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위층의 층간소음의 좀 안가품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래층이 서랍장에 쌓아둔 휴지 위에 헤어드라이어를
1시간가량 켜놓고 소음을 내려고 했던 아이고,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거 드라이기 이제 오랫동안 머리 말리고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거 1시간 켜놓으면 이거 불나요. 맞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어드라이어가 가열이 되면서 실제로 불이 났고요. 이 불이 휴지에 옮겨 붙어서 아이고. 방으로 번져서 벽과 이제 뭐 청 일부가 다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층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받았고요.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뭐 일단은 저기 초범이니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또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자택벽 등이 탔지만 이 불이 뭐 다른 집으로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다 이렇게 좀 이유를 좀 밝혔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저게 다른 집으로 번지지 않았으니까 저 정도로 끝났죠? 네. 저 다른 집으로 번졌으면 어떡할까? 이 층간소음 사고에다가 집 태워 먹을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상관 낮춰놓은 거죠. 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층간소음 베스트 3 2위입니다. 네, 이걸로 보복소음 했다고 하는데요. 두 글자입니다. 새벽마다? 새벽마다 이걸로 보복소. 네. 그거 알아요, 저. 새벽마다 이거. 마늘. 마늘 빻는 거. 거죠. 마늘로 빻는 거죠. 새벽마다 빠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거. 아니 그건 밑에 층에 더 나쁜 거 아닌가? 위에 층으로 쿵쿵 하니까. 위에 층이니까. 스피커. 스피커? 스피커. 음악 크게 틀어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 스피커를 이렇게 위에 딱 붙여놓으면 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 스피커를 위에다가 마포로 이렇게 위해서 쿵쿵쿵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맞아. 새벽마다 해 진짜 힘들어. 이게 스피커를 고치려고 하면은 이렇게 아, 김재현 선생님이 만들어 아니야. 너무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신데. 아니 신문에서 봤습니다. 아 그럴 것 같은데. 네, 정답은요. 바로 새총입니다. 아, 새총? 예, 아니, 새총입니다. 새총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새총이요? 어떤 사연이요? 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항의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이나 위층에서 소음이 좀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층간소음을 견디다 못한 아래층이 이 똑같이 당해봐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인터넷에서 15cm짜리 새총과 쇠구슬을 구매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위층 복도 벽에 쇠구슬을 장정한 이 새총으로 20차례 쏘면서 분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범인 어떻게 잡혔어요? 예, 범행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다고 해요. 이제 벽에 탁탁거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니까는 이 아파트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사실 덜미가 붙잡힌 거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요, 탐문 수사를 벌여서 아래층을 찾아냈고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별일이 다 있네요, 정말. 별 방법을 다 쓰시네. 새총으로 복수했다. 따라하시면 안 돼. 이것도 듣고 따라하시면 안 돼. 아니 이거는 저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요. 이거 네. 사람이 다쳤으면 큰일 나는 거야. 나는 거죠. 안 되지. 네. 이어서 1위 한번 볼까요? 네, 1위는 바로 이겁니다. 궁금해. 주사기로 위층 곳곳에 땡땡을 살포했다고 합니다. 주사기로입니다. 살포하니까는 저는 농약이 생각나는데. 설마 농약을. 농약? 주사기로 농약을. 살포니까. 냄새가 나는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요? 설탕물 같은 거. 그러면 개미들이 끓잖아. 아. 설탕으로 단 것들을 쫙 개미로 쏴주는 공격을 거. 아 이거는 굉장히 아니 우리 해본 사람만 하는 건데. 안 했거든요. 우리 실험할 때 보면 주사기 뭐 무슨 암모니아 냄새 이런 거 세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주사기? 뭔가 좀 기분 나쁜 냄새가. 오물, 음식물 쓰레기 식초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설마 뭡니까? 뭘 살포했어요? 네, 정답은요. 설마 했던 바로 그겁니다. 네? 소변. 대단하다. 대단해. 이건 진짜 아니, 쏜 사람도 참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위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정말 화가 난 아래층이요. 6개월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소변을 주사기나 종이컵에 담아서 위층의 승용차 또는 이 집 문틈 같은 데 뿌리는 이 소변 테러를 벌인 혐의로 재물손괴죄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입니다. 아니 정말 기상천외하네요. 이런 거는 네. 동물들이 영역 표시할 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네. 그 사람 황당하네요. 네, 소변까지 동물형 살포를. 인간이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정말 방법도 다양하고 극단적이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러면 대처법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층간소음 똑똑한 대처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중재요청은 분쟁조절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한다는 겁니다. 이웃사회센터. 그게 우리가 층간 소음에는 제가 봐도 층간 중재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걸 운영하고 있냐면 층간 소음 이웃사회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요거가 뭐 중재가 좀 필요하다 싶을 때는 두 군데에다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한 군데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전화로 1661에
이웃 사이, 2642. 아, 왜 그러네요. 1661에 2642로 연락을 2642. 하시면 바로 나와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상황을 보고 양쪽에 대한 중재를 한다니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웃 사이 센터를 이용해라 이거고요. 네, 또 두 있나요? 번째 대처법은요. 바로 아래층 현관문에 소음을 예고하는 메모장을 좀 부착하는 겁니다. 예고해요? 네. 예, 이게 이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의아해하실 텐데 사실은 이게 층간 소음의 문제도 있지만 무시당한다라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미리 메모를 통해서 그 아래층 현관에 붙여놓고 가구를 옮깁니다 하고 뭐 소음이 좀 날 겁니다 하면 자기를 존중해줬다는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소음이 들려도 나쁘게 들리지 않고 오히려 아 나를 알아주는구나라는 게 들릴 수 있으니까 메모가 상당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 사정을 그 이해를 하면 그 똑같은 소음도 그 짜증이 덜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소나기는 피해가라. 그래서 금방 화가 났을 때는 일단은 그때 화를 돋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실수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인정하면 안 먹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가 미안하다라는 것과 실수했다는 걸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내가 무시당했구나 이런 생각은 조금 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똑똑한 대처법. 네. 다음은요, 소음의 진원지를 좀 먼저 확인을 하고 좀 그런 걸 요청을 해라. 이런 이건 겁니다. 확인을 저는 해야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전에 저희가 1층에 살 때 2층에 있던 분이 내려오셨어요. 저희 보고 그 처음에는 이제 저희 보고 막 뛴다고 1층의 소음이 위로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 소음은 원래 3층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미모가 조금 질투가 났었나 봐요. 그렇죠. 뛰어서 이렇게 됐나 뭐. 근데 여하간에 이런 오해가 층간뿐만 아니라 사선에서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집에 갔는데 거기가 아닌 경우도 많고 특별히 우리가 못 박는 소리 같은 경우는 그 근원을 알기가 어려워서 사실 밑에 층이겠지 생각하고 딱 찾아가죠. 이거 감정의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소음이 날 때에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찾아가기 전에 정확하게 소음의 근원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대처법 몇 가지를 쭉 알려드렸는데요. 두 전문가분께서 또 실질적인 팁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능력만 되면 이사 가는 게 좋고요. 그렇죠. 능력만 되면 이사 가는 게 좋고. 전원주택으로.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무래도 우리가 아이들이 있거나 조금 발걸음이 무거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층간 소음이 발생할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사 오자마자 먼저 떡 돌리시고 혹시 사고가 나면은 사과, 제가 그걸 선떡 잘해. 후 사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손님이 온다든지 네. 이렇게 미리 예상이 될 때는 저희가 언제 손님이 오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맞아요. 미리 아래층에 미리. 고지하면 되게 좋을 네.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 말씀드리자면 서로 간에 이때는 좀 조심해 주세요라는 정보를 서로 나누시면 한결 좀 수월하지 맞아, 않을까 맞아. 싶어요. 방법이 있네요. 뭐 완벽한 답을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자기는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잖아요. 아파트는 내 바닥이 아래층에는 천장이에요. 맞아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서로 좀 배려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이번에는 가족끼리 왜 이래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는요. 남보다 못한 가족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던 사례들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림 씨 준비하셨죠? 진짜 가족끼리 화목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가족끼리 왜 이래 웬수 같은 가족. 아이고. 첫 번째 사연은요. 이것을 만들어서 엄마에게 돈을 갈취한 딸입니다. 뭘 만드는 거지? 글자입니까? 합격증 이런 거. 신용카드. 합격증? 그래가지고 저 등록금 신용카드. 카네. 신용카드. 그러면 증이에요, 증. 증이에요. 차용증. 증이? 차용증, 사용증?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야. 가짜죠. 가짜 채용. 그래요?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서 엄마에게 대박이네. 돈을 갈취한 사건. 이런 일이 있어요? 있어. 네. 믿겨지지 않는데. 차용증을 이용해서 글쎄 이런 걸 해서 돈 거래한 적 있어요? 차용증 가지고? 아니 저는 있어요? 차용증은 안 써봤고 네. 저는 저기 한 10년 동안에 알고 지낸 후배가 네. 50만 원을 꺼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주는 셈 치고 꺼줬어요. 네. 50만 원 정도는. 며칠 뒤에 이제 준다고 하길래. 근데 3년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고. 3년 동안. 근데 솔직히 요런 애매한 돈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학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맞아. 야 뭐 몇십만 원만 야 그러냐 그러고 하면 그 다음부터 연락 없거나 아니 저도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대가 아니라 몇십만 원대는 네. 그거는 그냥 받지 않을 생각으로 줘야 그러니까. 줄 생각으로 그냥 빌려줘야 아니, 된다. 해외 이민을 갔는지 연락해라 이 방송 보면. 여보세요. 50만 원 갖고 목소리 그렇게 올려. 저는 몇 천만 원이 몇 천만 원. 진짜요? 아, 진짜. 매니저한테 뭐 1,500만 원 빌려줬지. 또 아는 언니한테도 3천만 원 빌려줬지.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진짜 뒤통수 맞은 격이. 아니, 너무 저는 잘 그런 보내주시는 적이 성격이시네. 있어요. 네. 지금은 그래 그 소문 나니까. 옛날에 계속. 한참 동창들 이렇게 사이트 네. 유명할 때 네. 제가 30년 만에 동창을 만났어요. 네. 이 친구가 거의 우리가 반가우니까 매주 만났는데 한 3개월 만났는데 갑자기 한 3천만 원을 저한테 빌려달래요. 제가 얼굴이 좀 있어 보이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누군지 알고 또 네. 갚을 뭐 가능성도 모르겠고 해서 안 빌려준다 그랬더니 그때 그 친구가 제 주변 동창들한테 2호선이 나한테 3천만 원 빌려갔는데 안 갚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니 2호선한테 받으면 내가 바로 갚겠다라고 다른 친구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빌려서 나중에 제가 딱 살펴보니까 얘가 한 5천만 원을 빌린 다음에 그래. 그다음에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요. 선수네. 선수. 야 그분은 일부러 계획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접근했어요. 동창회를. 아니 이거는 우리 사연으로 다뤄도 사연으로 갑시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특별히 사연 저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그럼 들어가겠어요. 그럼 이우선 선생님께서 그럼 네. 딸에게 속는 어머니 역할, 네네. 속인 딸은 예인 씨가 하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를 네. 속이는 딸입니다. 야, 자, 예인아. 저기요. 사연 안 들어가. 아직 안 들었어요. 다시가 사연 속 들어가야죠. 사연 속으로 갑니다. 전 나이 70에 40세 딸을 두고 있는데 살다 이런 불효자식은 정말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 아니 예인아, 야 내가 빌리지도 않았는데 뭔 놈의 돈을 갚으라냐? 이게 뭔 소리냐 예인아? 아, 엄마, 나한테 돈 빌렸잖아. 이제 와서 발뺌하기 있어? 자, 봐. 이거 봐. 엄마가 직접 차용증 도장 찍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2천만 원 빌렸고 연이자 20%. 매달 5일 통장에 입금한다고 찍었잖아. 빨리 줘. 와. 야 난 한글도 몰라. 근데 내가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차용증 같은 건 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아니야, 엄마 이거 봐봐. 엄마 인감 도장 맞지? 맞잖아. 야 이거 보니까 내 인감이 맞기는 맞는데 야, 너 혹시 너 작년에 네가 무슨 보험인가 나발인가 그거 한다고 뭐 나한테 인감 도장 빌려달라 막 이러더니 막 그걸로 막 이렇게 네가 꾸며서 쓴 거 아니야? 아셨네. 어떻게 알았지? 와. 우리 엄마 치매 걸릴 일은 없겠네. 야, 세상에 어머. 수양딸도 아니고 나 배 아파가지고 낳은 친딸이 제 인감 도장 도용해가지고 차용증을 쓴 것도 모자라 그거 들이밀면서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소송까지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없고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이게 친딸 맞아요. 나쁜 딸이네. 제가 아니, 연기했지만 못됐어.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나오면 야, 막 이제 대책이 청구를 없을 받아야 되는- 내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 이 진짠가 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사건은요. 50대 딸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70대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다가 딱 걸렸는데 사실상 처벌은 면한 사건이었습니다. 야, 아니 딸이 어머니를 상대로 어떻게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차용증을 위조한 그렇게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딸은 친어머니를 찾아가서 이 백지를 딱 주고요. 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이제 서명과 날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2천만 원짜리 가짜 차용증을 좀 만들어낸 겁니다. 1년 후에 딸은 어머니를 상대로 이제 빌린 돈을 갚아라 그러면서 차용증을 딱 내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 이제 위조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을 했지만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을 한다고 일단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서 일단은 면책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딸이 처벌 안 받은 아니 거. 이거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심한데. 그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네, 이제 딸은 사기죄로는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 가짜 차용증을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차용증 위조,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일단은 결국 딸은 처벌을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게 황 기자가 그랬잖아요. 친족 상도례라는 게 적용이 돼서 처벌받지 않았다. 그게 뭡니까? 예, 친족 상도례라는 건요. 이제 외국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에만 좀 있는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형법이 약간 보수적인 색채가 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건요,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친족 간의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한다 이런 조항입니다. 야, 이게 이제 그 여기서도 나왔지만 아까 그 차용증에 어머니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거래할 때 대부분 인감 도장 가지고 그럼요. 거래해요. 네. 근데 이 인감 도장도 도용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전한 인감도장 사용법입니다. 바로 보시면 인감보다 안전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를 활용해라.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는요, 지난 2012년이죠. 인감 대체 수단으로 이제 전자서명을 통한 복인 확인 제도인 이 복인 서명 사실 확인제를 도입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제출해서 본인 확인을 받은 다음에요, 이 서명을 하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저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본인 사실 확인 증명서라고 하는 게 크게 4가지는 좋고 1가지가 조금 아쉬워요. 그게 뭐냐, 4가지 좋은 건 첫째, 일단 인감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인감도장 주민등록 할 때 왜 저 주민센터에 등록하잖아요. 네, 네. 그거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거 위조가 불가능하니까 일단 걱정 없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분실 걱정이 또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홍보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몰라요. 이거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보시면 인감증명 복사하면 복사하면 안 되지. 위조가 확인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확인하기 간단한 방법인데요. 이 원본 증명서를 복사를 해보면 거기에 희미하게 이 사본이라는 글씨가 좀 보입니다. 그런데 사본을 복사하거나 또는 위조된 인감 증명서를 복사를 하면요, 이 사본이라는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몰랐네. 오, 이거 방법이네요. 복사를 하면 알 수 있고. 마지막 보시면 본인만 발급 가능한 인감 보호를 신청해라.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감보호 딱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이걸 발급받을 수 있어요. 나만, 오로지 나만. 절대로 못 두고. 그러니까 위조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아예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인감보호 신청은 어디에서 그럼 신청하면 되나요? 동사무소 아닌가요? 뭐 주민센터 가는 거죠. 네. 주민센터 가면 굉장히 거기서도 쉽게 해주는 할 수 거예요?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이거 말고도 원래 본인 외 발급 금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말고도 사실 비상시를 대비해서 뭐 자식이라든지 몇 명을 딱 지정할 수 있어요. 딱 지정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 말고는 절대 위조가 불가능한 거죠. 이거 꼭 해놔야 되겠네. 그건 인감 증명서를 본인하고 또 대리인이 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에 발급 사실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요, 네. 이 대리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 인감 증명서를 뗐어도 발급 사실을 본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딱 와요. 뭐 발급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층간소음 또 뭐 가짜 차용증 여기까지 했고 다음 거 하나 더 있죠. 네. 가족끼리 왜 이래? 원수 같은 가족. 이거 외면하고 가출한 남편입니다. 가족을 외면하는 이거 뭐- 거겠지 뭐. 이게 누굴? 아이를 외면하고 아내를? 아내를? 가족. 돈을? 뭔가 갈등이 있었어. 갈등? 뭔가 아내가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데 나를 외면하고 아니. 갈등, 고부 갈등. 고부 갈등. 정답. 자주 하다 보니 네. 알겠네요. 고부 갈등 외면하고 가출한 남편.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좋은데, 이거요? 이걸 또. 자, 뭐. 그러면 고부 갈등을 외면하고 가출하고 아내에게 이혼 요청한 그런 사연인데 네. 제가 아까 노래로 힌트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네.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노래 한번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 네.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디까?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시집살이 개집살이.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노래 있었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본인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경상북도 저기 산청에 거기서 많이 형님. 알았어요. 네. 이번에도 연기로. 그래야죠. 예. 이호선 선생님께서 시어머니 역할 해주시고 예. 장혜인 씨가 며느리 역할 하고 제가요? 네. 남편 역할을 황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 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내 연애를 하다가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과 아이가 한꺼번에 생겨서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애미야, 국이 짜다. 너 살림을 어디서 배우길래 지금 살림을 이딴 식으로 하냐? 네 집에서 이렇게 가르치대? 얄미워. 어머니, 저 회사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살림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요즘 또 입덧하느라 너무 힘든데 친정까지 들먹이시니까 저 너무 섭섭해요. 그래. 남서스럽게 혼전 임신 해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니까 기분이 좋니? 어떡해. 나는 창피해서 아이고, 고개를 못 아이고. 들고 다닌다. 어? 어머니, 뱃속에 애가 듣겠어요. 어떻게 서운한 얘기를.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퇴직과 폭언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참고 살았는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였습니다. 애들만 다 크면 이혼해야지 하면서도 꾹꾹 참아오다가 드디어 첫째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달라고? 아니 샤땡백 이 명품 사준 지 얼마 안 됐잖아. 뭘 또 사달래? 아니, 나 어머니 모진 구박에 당신 바람 피는 것까지 내가 다 참고 애들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무슨 밑빠진 떡에 물 붓기도 아니고. 아니 당신 보상해주다가 내가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더는 못해. 아니 차라리 이혼해 그냥. 이혼을 하자고? 내가 20년 동안이나 참았는데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절대 못해!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얼마 후에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못 본 척한 남편인데 이대로 보상도 못 받고 이혼하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무 나쁜 남편이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구체적인 사건 얘기 좀 한번 들어보죠. 네, 먼저 아내는요 직장 동료와의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 네. 시어머니가 이 아내의 혼전 임신을 굉장히 마땅치 않게 생각해서 자주 폭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이제 남편이 오히려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뭐 아내의 속을 계속 태우기도 했는데 이러다가 이제 고부 갈등이 점점 더 심해졌고 참다 못한 아내가 이 과거를 문제 삼아서 뭐 다이아 반지를 사달라 이렇게 좀 계속 요구를 한 겁니다. 이제는 이것 때문에 이제 남편이 가출을 해서요. 남편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람핀 주제에 뭘 잘했다고 가출까지 하고 이혼 청구까지 합니까? 아내하고 그런 고부 갈등 있으면 그런 거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남편이 진짜 밉다.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울 것 같은데요? 아내들 글쎄 입장에서는, 그쵸? 어려워요. 근데 이제 백을 사주긴 했네요. 빼. 잘하면 사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이제 세월로 가름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백 같은 거 살 능력이 안 되면 이제 감정적 지지라도 좀 해주면 맞아. 되니까. 그런 것만 해도 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 근데 일상에서 보면 이렇게 고부 갈등이 일어나면 그걸 이렇게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남편들이 많아요. 곤란하거든, 개입하기.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설마 그 남편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법원은요,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제 위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요, 남편에게 이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네. 신혼 초부터 고부 갈등을 외면하고 그 아내의 고통을 모른 채 그 남편이 그 이혼을 청구할 그 자격조차 없다는 그 법원의 판결 저는 100% 동의합니다. 네, 맞아. 아, 정말 저희가 다양한 사연들 가지고 한번 가족끼리 왜 이래 이 시간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전문가분 함께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네, 4월 22일 날이 지구의 날이었어요. 근데 아마 작년 이맘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이맘때 굉장히 뿌였어요. 전 진짜 심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 하늘빛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거리에 차들이 별로 안 다녔잖아요. 네. 아, 그래서 깨끗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공장 가동이 멈춘 곳들도 많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대기가 깨끗해졌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요즘에 느끼는 것이 야 자동차 매연가스가 이 정도로 대기 환경을 나쁘게 했는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 분들 보면 이제는 친환경차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요즘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서도 좀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환경부에서는요, 2020년 1분기 이 친환경차 보급 사업 추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보다 110%나 무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기 화물차 보급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보다 455.3%나 증가하신 거를 도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좀 지구를 살리는데 동참하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친환경차 한번 구입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뭘 제대로 알아야지. 네. 그래서 지금 멈춘 상태거든요. 어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에게 꼭 맞는 친환경차를 유형별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어떤 차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차량 유지비가 부담스럽다면 이 차입니다. 전기차입니다. 네. 이렇게 차량 유지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이런 전기차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전기차라면 전기를 활용해서 네. 운영이 되는 차잖아요. 당연히 전기차. 당연하죠. 아 이거 기름값이 안 되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전기를 활용하기 때문에요.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차이기 때문에 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요, 실제 휘발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를 했을 때 연간 최대 2.3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 소나무 35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소나무 350그루면 환경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렌트카 빌리잖아요. 네네. 그때 저는 전기차 타봤거든요. 소음도 없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네, 이게 또 특징 중에 하나죠. 엔진이 없이 모터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도 적고 이제 진동도 거의 없습니다. 또 차량 내부에 휘발유 차량보다 이 소모품 개수가 훨씬 적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차량을 고치거나 뭐 수리할 때 이 비용도 상당 부분 또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또 유지비가 또 엄청 저렴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연료비가 정말 매우 저렴합니다. 이 전기차 충전 비용이요, 휘발유차 연료비의 거의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부에 따르면 완속 충전만 할 경우에 연간 141만 원의 연료비를 또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화물차까지 이제 전기차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성이라는 가장 큰 장점 때문에 요즘에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옛날에는 이제 전기 화물차가 힘이 딸린다, 뭐 이래서 사실 뭐 구입하시는 분이 좀 적었는데 이제는 뭐 디젤 차량 같은 수준의 힘과 토크를 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안전이나 편의 또 경제성에서 두루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기 트럭 구매하면 뭐 정부 지원금도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구매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요. 세제 혜택과 최소 1,800만 원의 보조금으로 이제는 좀 합리적으로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전기차가 충전 시간에 비해서 주행 거리가 좀 짧다는 그런 단점이 맞아요. 있어서 네, 구매를 네. 망설이는 그 분들 얘기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전기차가 1회 충전 거리가 상당히 짧아서 뭐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냐 이런 뭐 좀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좀 배터리 기술이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기 때문에 뭐 1회 충전으로 350km 이상 좀 달리는 주행 거리를 확보하는 등 계속해서 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부담스럽다면 전기차고요. 이어서 안전성을 원한다면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네. 친환경 차량 중에 가장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차가 바로 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네. 하이브리드 차는요, 엔진과 또 구동 모터를 모두 장착한 자동차예요. 그래서 차가 출발할 때나 뭐 저속 주행할 때는 전기를 사용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휘발유, 엔진과 모터가 또 함께 작동을 하는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많이 얘기는 들어봤어요. 네. 근데 안정성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 하이브리드 차가 나온 지 뭐 20년이 넘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좀 검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겸용하는 기술적
문제도 상당히 해결이 됐고요. 고장도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뭐 사용하시기에 큰 무리가 없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하이브리드 차가 거의 그 1세대 친환경차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더 점점 발전하겠네요. 요즘에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넘어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또 나오고 있거든요. 플러그인 처음 이게 들어보네요. 뭐냐면요. 플러그인, 그러니까 코드를 꼽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이 전기 에너지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좀 넓어져서 이제 배기가스 배출을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친환경차 처음 타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차를 추천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연비가 중요하다면 어떤 차일까요? 수소차. 수소차입니다. 야, 이거 좀 생소한데? 연비가 좋은 친환경차는 바로 수소차입니다. 이 수소차는요, 차량 내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해서 달리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를 갖고 이제 외부에서 산소를 빨아들여서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주행을 합니다. 그 수소차도 근데 연비가 더 좋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휘발유 가격을 1리터당 1,395원으로 상당히 가정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요, 휘발유 차량은 1km 주행 시 160원 정도가 드는데 수소차는 절반인 83원이 듭니다. 네. 또한 산업부는 40년까지 수소 가격을 키로당 3,000원으로 낮출 계획이라고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서 충전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고요. 네. 한 번 충전으로 훨씬 먼 거리를 또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야. 그 달리는 공기청정기가 수소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차를 주행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공기청정이 되는 건지 신기하네. 이게 궁금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수소차는 주행 중에 산소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 빨아들일 때 이 여러 가지 필터를 통해서 이 공기를 정화를 시킵니다. 이러기 때문에 좀 달리는 공기청정기다 이렇게 또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친환경 차를 사면 또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정부뿐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보조금도 주어지고요. 네. 이런 부분도 알뜰살뜰 챙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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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집에서 또 실내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으면서 무력감이나 불안감 이런 거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걸 코로나 블루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더해진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일교차 크게 벌어지면서 면역력까지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면역력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길어진 실내 생활. 전염병 스트레스와 봄철 심한 일교차로 우리 몸은 지금 지친 상태.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팁, 지금 공개합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가정집.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계약을 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주한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어 매일 집에서 답답한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요. 주한은 지금 뭐가 제일 하고 싶어요?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싶어요. 답답한 건 주아만이 아니라네요. 같이 붙어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서로에 대한 스트레스도 쌓여간다네요. 핸드폰 그만 봐. 아니 뭐지가 않았거든. 하루 종일 안 봤어. 너 아까 하루 종일 봤다. 또 학교 가서 또 배울 게 많고 또 친구들하고 뛰어놀 나이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집에서 갇혀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걱정이죠. 등교가 연기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로 한 주한혜. 매일 30분 정도 실내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몸의 전반적인 세포 능력을 높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다고 합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꼭 우유 한 잔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완전 식품으로 알려진 우유. 우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걸까요? 우유에는 우수한 단백질뿐 아니라 칼륨과 칼슘, 또 비타민 B2나 비타민 B12 등의 필수 영양소가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임신부들의 건강뿐 아니라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과 더불어서 노인들의 뼈 건강이나 혹은 또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크고 꽃가루가 날리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우유가 도움을 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면역력 향상에는 단백질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우유도 상당히 단백질에 좋은 급원입니다. 우유 한 컵을 마시게 되면 단백질 약 6g 정도를 섭취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꼭 마셔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루에 10분 이상 햇빛을 쬐게 되면 비타민 D가 체내 합성이 이루어져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요. 면역력 증진과 키 성장에는 숙면이 필수라고 하죠. 성장기 아이들한테 우유가 좋은 이유는요. 우리가 성장기 때는 수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잠을 푹 자야지만 잠을 푹 자는 그 시간 동안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됩니다. 근데 그 잠을 푹 자게 하는 우리 뇌 속에 있는 성분이 바로 멜라토닌 성분인데 그 멜라토닌의 성분이 되는 트립토판이 우유에 많기 때문에 우유를 충분히 먹어야지만 잠을 푹 자서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클 수 있습니다. 수아야, 우리 오늘 심심하니까 달고나 커피 한번 만들어 볼까? 요즘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봐보자. 맛있는 냄새. 최근 인터넷으로 화제가 된 달고나 커피. 400번 저어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에 딱이라 유명해졌죠. 엄마 근데 있잖아. 오늘 안에 이거 다 만들 수 있어? 글쎄다. 제가 우유를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유 고추장 파스타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파스타면과 고추장 그리고 우유를 이용해서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면을 삶아주고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마늘과 양파를 볶다 바지락을 넣어줍니다. 면수를 2국자 정도 넣어서 육수를 내줄 거예요. 면수를 넣은 후에 맛살과 고추장을 넣어 간이 배이도록 볶다가 미리 삶아놓은 파스타면을 넣고 소스가 배이도록 저어줍니다. 파스타볼에 옮겨 새싹 채소로 플레이팅해주면 우유 고추장 파스타 완성! 이번에는 아이들도 좋아하는 고구마 우유 스프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달콤한 호박 고구마와 우유, 그리고 견과류. 믹서에 삶아놓은 고구마, 견과류 한 줌, 그리고 우유 200ml를 넣고 완전히 갈아준 뒤 냄비에 옮겨주는데요. 불은 약불로 켜주시고 우유를 조금 더 넣어주세요. 우유와 크림치즈 한 큰술을 넣고 소금, 후추 간을 한 뒤 코코넛 오일 반 큰술을 둘러주고 그릇에 옮기면 완성! 이번에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디저트, 우유 티라미수를 만들어 볼게요. 티라미수를 만들 용기에 맞춰 준비한 카스텔라와 딸기를 슬라이스하여 잘라 넣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와 설탕, 우유를 넣고 잘 갈아준 뒤 마스카포네 치즈와 섞어주는데요. 이렇게 치즈와 섞은 우유 필링을 카스텔라 위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켜켜이 카스텔라와 딸기를 한 번 더 올려주고 맨 위에 코코아 가루를 뿌려준 뒤 냉장고에서 4시간 정도 숙성한 뒤 먹으면 맛있는 우유 티라미수가 됩니다. 우유로 맛도 건강도 함께 챙겨보세요. 에피타이저로 즐기는 고구마 우유 스프부터 우유 고추장 파스타와 디저트 우유 티라미수까지 근사하고 다양한 우유 요리로 집콕 중인 가족들의 면역력을 맛있게 챙겨보세요.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직장인들은 가뿐하시죠? 수요일까지 일하면 목요일부터 또 쫙 연휴고 이렇게 됩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십시오. 네, 한 주의 시작 행복하게 여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